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활락과 불빛에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너 그럼 한국은 뭐가 다를 것 같니? 차라리 다른 학과에 가. 이제 와서 무슨 부모 노릇이에요. 저는 갈 거예요. 네덜란드 가정집에서 한 부부와 자식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마치 한국 집안처럼 공부와 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비자를 얻어 한국에서 직업을 얻은 네덜란드인 파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인이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냐고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네덜란드어밖에 할 줄 몰랐는데 한국어를 해야 했고 경쟁력을 가지려고 영어 공부까지 했으니까요. 저의 사춘기는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반항적인 길을 걷게 된 네덜란드에서의 파란만장한 성장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교육에 관심이 없던 저는 네덜란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환경도 너무 싫었어요. 활락가도 대마도 합법인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전 정말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저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자튀김 집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뭘 해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일종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유튜브로 동양인 남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날따라 심심했나 봐요. 같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죠. 저는 좋아할 거면 차라리 미국 가수를 좋아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했었는데요. 이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었어요. 그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였는데요. 저 단순한 말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부모님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텐데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시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달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들은 이 노래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방탄소년단만 찾아봤어요. 좀 바보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저를 살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번역된 영상들을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막이 달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저는 결국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덜란드는 무역학이나 국제학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아무래도 운하를 통해서 유럽 곳곳에 중개무역을 하는데 익숙한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자 부모님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셨어요.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고 하면서요. 제가 공부를 계속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목표가 생겼거든요. 저는 네덜란드의 최고 명문대인 레이던 대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학과가 있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꿈은 네덜란드를 탈출해서 어떻게든 직업을 구해서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마침내 제가 레이던 대학교의 한국 학과에 합격했을 때 관심도 없던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부모님은 차라리 프랑스어 학과나 독일어 학과에 가라고 했어요. 선진국은 거기라고 하면서요. 점수가 안 되면 일본어 학과나 중국어 학과에 가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건 저에게 집으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했어요. 유럽 대륙이 아니라 무조건 먼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대학 생활은 더 즐거웠어요. 한국 학과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 한국 학과에서는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나 역사도 같이 배웠었는데요. 저는 일본학과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가 너무 보였거든요. 단순히 치사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라는 같은 아픔을 공유한 한국이 더더욱 좋아졌어요. 심지어 한국은 일본한테 배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토록 멋지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저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공부하는 건 저에게 치유 과정이기도 했어요. 저도 멋지게 어렸을 때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 자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심어주었거든요. 저는 방학 기간에는 한국인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진짜 한국인들 사이에 있으니까 속담 같은 것들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국인 참석자들의 따뜻한 환대와 동료애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졌고 한국어를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결국 해외 영업팀으로 ASML이라는 반도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죠. 왜 ASML이었냐고요? 저는 무조건 글로벌 기업으로 입사해야 했어요. 그래야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저는 반도체는 전혀 몰랐지만 한국이 반도체로 유명한 나라라는 건 알았어요. 저는 호시탐탐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결국 한국 지사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면접은 파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따뜻하고 안심할 수 있는 태도에 힘입어 파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와서 제가 가지 않았으면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보고 달려온 것이라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활기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도착한 순간 마치 살아있는 교과서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고궁은 높이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 어떤 공부로도 준비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몰입적이고 심오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대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책들은 한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책에서 보았던 사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높은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저의 여정은 역사 탐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글로만 봤던 한국의 역사를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경복궁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조선 왕조의 웅장함이 정각과 누각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유적지를 걷다 보면 왕과 왕비, 학자와 예술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거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현대 문화를 접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서울은 네온사인, 번화한 시장, 활기찬 거리로 잠들 줄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밤문화가 발달한 곳이지만 홍등가가 발달한 곳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밤에도 가볍게 술을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정말 한국이 좋았어요.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은 한강공원이었는데요. 공원에서 대마초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한강공원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제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넓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한강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햇빛이 물 위에 춤추는 모습이나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 항상 제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활동과 삶의 중심지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했는데요. 대중교통보다 자전거를 더 이용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특성인가 싶어요. 양옆으로 펼쳐진 도시와 강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는 동안 머릿결에 스치는 바람의 느낌은 정말 짜릿합니다. 업무와 일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바다 비린내와는 다른 한강의 냄새를 좋아했어요. 저녁이 되면 한강공원은 변모합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불을 밝히며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강가에 앉아 물 위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사색에 잠기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이었어요. ASML에서의 직장 생활도 저희 문화적 몰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동료 및 고객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직업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위계질서, 존중,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헌신과 강한 책임감이 특징인 한국의 직업 윤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의 원동력과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정한 본질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팔 벌려 환영받았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교류하는 모든 순간이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저의 문화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로 말을 걸더니 제가 한국어를 하는 걸 알면 정말 좋아했어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 문화의 독특한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의 형태인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공동체를 돌보는 방식, 가족과 친구를 묶어주는 강한 유대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개념이었고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과 저만의 정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여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오해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사회 규범과 에티켓을 익히는 것은 때때로 벅찬 일이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은 용서가 안 됐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감자튀김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덜란드 감자튀김은 동물성 기름에 2번이나 튀겨주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그리움보다 한국에서의 행복이 더 크니까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을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서울을 도대체 어떤 사이즈로 생각하는 거냐고요. 사실 저 콘서트도 한 번도 못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티켓팅을 매번 시도하는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유럽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하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겠어요. 한 번은 진짜 성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제를 시도하는 순간 인터넷 창이 꺼져버렸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콘서트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버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한국에 계속 있을 거니까요. 2026년 콘서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펼쳐지면서 매일 새로운 지평과 경험을 하게 되었고, 먼 꿈만 같았던 이 땅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서울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한국 생활의 구조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 리듬을 이해하며 미묘한 차이를 감상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식 여행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웠습니다. 전 한국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먹기 힘들어한다는 홍어나 청국장 같은 것도 꼭 한국 직원분들을 따라가서 먹었어요. 상사분들은 아주 좋아하셨어요. 한국인들도 못 먹는 것들을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비위가 강한 편인지 다 맛있었어요. 대담한 맛과 다양한 요리로 무장한 한식은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김치부터 따뜻한 삼계탕까지 매 끼니마다 새로운 맛과 전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진라면이나 신라면 같은 국물라면을 더 많이 먹는데요. 제 취향은 개인적으로는 진라면 매운맛이에요. 방탄소년단 멤버가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신라면보다 삼양이 수출량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요즘 동남아나 유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삼양 불닭볶음면을 먹거든요. 사실 저도 자주 먹어요. 매워서 속이 쓰리긴 한데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든요. 정말 한국의 모든 경험이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질적인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겪는 복잡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네덜란드에서 같이 살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강조, 우설은에 대한 공경, 인간관계에서 조화의 중요성 등 한국의 가치와 관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제 세계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전에 맞서는 회복 탄력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공감 능력 등 제 자신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주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 안에서 제 위치를 재구성한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국가가 아니라 제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만난 사람들, 배운 교훈들은 평생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네덜란드 기업의 한국 지사가 아니라 아예 한국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직을 성공하게 되면 아예 영주권 취득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자갱신을 위해서 유럽에 계속해서 들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한국이 제게 준 기회와 경험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항상 보람도 있었습니다. 발견과 성장, 연결의 여정이었고 새로운 지평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배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것은 곧 저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네덜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서로 다른 점을 포용하고 비슷한 점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들이 저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공부도 성공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기회를 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그럼 겨울에는 빨래를 안 해요? 수도가 오니까 옷을 안 갈아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파에 미국에서 출장을 온 미국 여자가 큰 소리로 주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빨래를 안 해준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상위권 학생들의 교육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중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는 언제나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출장으로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저는 북경으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북적이는 중국의 풍경 속으로 내려갈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휩싸였습니다. 공항은 해독할 수 없는 문자로 된 표지판과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등 활기가 넘쳤습니다. 중국 여행의 중요한 테마가 될 언어 장벽과의 첫 만남이었죠. 저는 순조로운 수속을 기대하며 서류를 준비해 입국 심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어 의사소통을 할 의사가 없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직원 때문에 일상적인 수속 절차가 장기간의 시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스처와 끊어지는 문구가 서로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었지만 양쪽 모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이 경험은 제 앞에 놓인 어려움을 처음으로 맛본 것이었습니다. 시설은 과거에 왔을 때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 보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에서도 언어가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기대와는 거리가 먼 가혹한 환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거 아세요? 버스에 히터가 안 틀어져 있었어요. 하필 그때는 시베리아 기단이 중국을 강타했을 때였어요. 패딩을 입어도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어요. 버스는 심지어 달리고 있었고요. 영하의 추위에 히터도 없는 데다가 컨디션은 최악이었어요. 캐리어는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직접 손으로 잡고 있었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려고 했어요. 여행 가방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정한 상황은 불편함을 더했습니다. 제가 익숙해져 있던 효율적이고 편안한 교통수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정말 멘붕이었어요. 결국 굴러가는 캐리어를 잡다가 갑자기 정차한 버스에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허리가 많이 놀랐나 봐요. 숙소에 도착해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하루의 시련은 더욱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연구해야 하니까 상위권 고등학생이 있는 집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연착으로 인해 원래 도착하기로 1시간이 늦었는데요. 약간의 이해를 기대했지만 그 대신 엄격한 규칙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짜증이 나 계셨어요.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억울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늦은 건 아니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버스가 연착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어로 마구 화를 내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인간관계에서 기대했던 따뜻함이 없는 경직성은 저를 고립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다음 날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인근에 있는 병원을 추천해 주었어요. 거긴 제가 미국에서 익숙했던 서양의학이 아니라 중의학을 하는 곳이었어요. 서양의학에 익숙한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치료 방법과 철학이 흥미로웠지만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증상을 해결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인대가 늘어난 건지 뼈에 금이 간 건지를 알아야 이 동양의학의 치료를 받던지 할 텐데 일단 눕혀놓고 침부터 마치기 시작했어요. 걱정 말라고 괜찮다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영어로 해줬냐고요? 전혀요. 모든 것은 다 중국어로만 이루어졌어요. 제가 괜찮지 않은데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추운 날 세탁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연구 결과를 조사하고 이제 한국으로 갈 차례였어요. 출발 전에 모든 옷들을 세탁하려고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세탁을 해줄 수 없다고요. 수도관이 얼 수도 있으니까 빨래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걱정 마세요. 날씨가 추워서 땀을 안 흘렸으니까 옷을 그대로 입어도 돼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급한 게 있으면 손빨래를 하라고 권유했어요. 정말 중국에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 조건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생하게 보여줬죠. 이 경험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제가 고국에서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물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날씨에 영향을 받아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나라에 와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 생활 환경의 다양성과 사람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언어 장벽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고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에 대한 제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정말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중국은 최근 저희 연구소에서 빠른 발전 속도로 주목을 받는 곳인데 중국도 이러면 한국이라고 다른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일이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중국에서 처음 경험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효율성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경이로움으로 북적거렸고 기술 발전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이러한 변화는 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말 따뜻했어요. 심지어 앉아있는 엉덩이도 따뜻했습니다. 분명 중국보다 바깥 기온은 더 낮았는데 실내에 있으면 너무 따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가 2개였는데요. 공항철도를 타고 급하게 내렸는데 캐리어 하나를 가지고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출장은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은 놀라운 친절의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것을 알아차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진심이었으며 낯선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분실물 보관소로 갈 수 있었어요. 이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처음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은 아닌데 제 말을 모두가 알아들었어요. 직원은 말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몇 번 칸에 탔었는지 기억을 하냐고 물어봤죠. 저는 친구한테 도착했다고 제 짐을 사진 찍었던 게 생각났어요. 운 좋게도 거기에 제가 몇 번 칸에 탔는지 사진이 찍혀 있었죠. 직원은 영어로 캐리어의 색이나 크기를 묻더니 다음 역에서 그 역에 상주하는 직원이 캐리어를 찾아서 내릴 거라고 했어요. 다음 역 분실물 보관소에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다음 역으로 가니 친절한 직원이 제 캐리어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캐리어 옆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안 찾아가는 가방 같은 것들이 많아서 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부자인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에 있는 한의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양의학을 하는 곳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중국에서 어쨌든 중의원을 다녔으니까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한국 한의원은 놀라웠어요. 한의원인데도 첨단 물리치료 기계와 엑스레이 기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한의사인데도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허리의 상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고 인대가 조금 늘어난 것 같다고 했어요. 통증의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죠. 진단을 받아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이해를 깊게 해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만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순간 중 하나는 현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외국어 서비스 키오스크가 설치된 이 레스토랑은 주문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서버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제스처와 따뜻한 미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한국인의 능력과 소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따뜻한 면모, 즉 노인과 약자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노약자석이 아닌데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참으로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승객들의 친절 덕분에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배려의 행동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사회적 공감을 강조하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중국에서의 시간과 한국에서의 시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 효율성, 첨단 기술은 중국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친절함, 능숙한 영어 실력,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현대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공감과 공동체 의식을 유지해온 한국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이랑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주인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극한의 한파에 이번 주는 빨래를 돌리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파트 전체 수도가 얼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녀는 다시 중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인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이 옷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은 겨울에는 그런 빨래를 안 해서 입어요? 주인은 화를 안 내고 친절한 말투로 함께 빨래방에 가자고 했어요. 설마 한국 사람들이 옷도 안 빨아 입겠냐고 하면서요. 추운 날씨와 물 문제로 빨래가 큰 숙제였던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탁소에 들어서자마자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세탁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효율 세탁기와 건조기가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각 세탁기에는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즉각적인 접근성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첨단 기능에 흥미를 느끼며 세탁기 앞에 다가갔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탁 모드를 제공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맞춤 설정이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옷감에 적합한 설정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결제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편리하고 번거로움 없는 결제 과정은 다른 곳에서 외화 동전을 더듬으며 결제해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세탁물을 기다리면서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편의시설을 발견했습니다. 무료 WiFi 좌석이 있는 작은 라운지 공간, 심지어 커피 자판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세탁이라는 일상적인 작업을 더욱 즐겁고 편안한 경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빨래방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옷을 안 빨아 입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의 번화가를 조사했어야 했는데요.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학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치동 거리를 걷다 보니 블록마다 질비하게 늘어선 학원의 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학부터 영어까지 각기 다른 과목을 상징하는 한글 현수막과 간판으로 장식된 건물들이 활기차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이름은 심지어 얼마나 비슷했는지 몰라요. 학생들은 이 복잡한 곳에서 자신이 가야 하는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만 홀로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앱에 의존해서 열심히 걸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출발점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과 강사로 북적이는 똑같아 보이는 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미로처럼 얽힌 미로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길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부족했고 학생들의 발걸음도 빨라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무력감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좌절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친절한 손짓이 제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제 당황한 표정을 알아차린 한 고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까지 본 어느 학생보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걸으면서 그는 간단한 영어로 자신이 영어 학원으로 가는 중이라며 좀 더 익숙한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자신의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의 열의는 따뜻했습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다닌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학생은 부끄러워하면서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정도라고요. 이 짧은 대화는 한국 학생들의 바쁜 일정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잘 지내라고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자신의 수업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탄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을 제가 직접 느낀 순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해온 이유를 찾을 수 있었죠.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97%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재들이 더 잘하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가 됐어요. 교육이 빈곤을 치료하는 백신 역할을 하게 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출장이었어요. 이전 중국에서의 기분 나쁨은 다 잊혀질 정도였습니다. 언어 능력, 의료 서비스, 사회적 태도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친절함과 유창한 영어 실력이 돋보였던 한국에서의 경험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인의 뛰어난 교육 및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그만 좀 해라. 너 그냥 한국병이야. 한국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거야. 프랑스 디자인 대학교에서 프랑스 여학생이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 한국을 탓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왜 한국 때문에 싸우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고요. 저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프랑스 몽펠리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보냈죠.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는 앨리스라는 친구였는데요. 저희는 또래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무엇보다 공통점이 많아서 그랬어요. 프랑스 시골 마을에는 최신 트렌드나 화장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었어요. 프랑스도 유럽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저는 더 재밌는 세상을 원했어요. 앨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둘이 매일 영상을 찍고 화장을 하고 놀았어요. 저희는 디자인 대학으로 갔어요. 언젠가 저희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경험과 발견의 소용돌이였지만 저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의상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앨리스가 흥분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앨리스 손에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죠. 이게 앨리스의 인생을 바꿨어요. 대학에서 6개월간 한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앨리스는 눈을 반짝였어요. 언제나 앞서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앨리스는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더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가자, 클라라. 앨리스가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재미있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이상으로 재밌는 나라가 없대. 저는 유럽도 아니고 너무 먼 나라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확고했어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앨리스는 혼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떨어져 지냈어요. 한국 생활은 거의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앨리스의 SNS에 올라오는 사진으로만 한국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활기가 넘치는 번화한 거리, 고궁과 현대 건축물이 흥미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문화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프랑스에는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어요. 앨리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한국은 앨리스에게 딱 맞는 곳처럼 보였어요.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한국 백화점, 팝업 스토어, 뷰티, 먹을 것들이 가득 올라왔죠. 이제는 앨리스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앨리스의 인스타를 팔로우했어요. 저는 친구의 부재를 깊이 느꼈습니다. 매일 나누던 대화는 시차가 맞물리는 찰나의 순간에 주고받는 짧은 메시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앨리스가 보내는 메시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설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앨리스가 한국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앨리스는 라이브 방송을 틀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한국의 삶에 대해 공유했어요. 앨리스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앨리스의 방송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앨리스가 밤 9시가 넘는 시간에 혼자서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앨리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흥미를 보이면서 자기의 얼굴을 같이 촬영하곤 했어요. 앨리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놀라웠어요. 한국의 치안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커플부터 활기차게 웃고 떠드는 친구들까지 거리에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방송 화면으로도 안전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밤 9시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잠이 없나 봐요. 젊은 에너지와 예술적 분위기로 유명한 홍대의 활기찬 동네를 거닐다 보니 카페 테이블에 자신의 소지품을 아무렇지 않게 놓아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대박인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를 비롯한 방송 시청자들은 모두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프랑스에서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웃으면서 앨리스는 걱정 말라고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카페의 모습만 카메라에 있었죠. 놀랍게도 아무도 핸드폰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앨리스는 기세등등하게 봤지?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물건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카페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나온 가족이나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노부부의 모습도 고요한 밤에 정취를 더했습니다. 앨리스가 그렇게 6개월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앨리스에게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앨리스는 정말 한국 얘기만 했어요. 저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모르는 얘기만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을 옆에 둘 수 있겠어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한국 그만해. 나는 가보지도 않아서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계속하는 거야. 그럴 거면 한국으로 가던가. 소리를 지르고 한동안 서먹했지만 앨리스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앨리스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한때 그녀를 활기차게 만들었던 불안한 에너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조용한 우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에는 기쁨도 잠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앨리스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는 프랑스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앨리스는 저보다 용기 있는 친구였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질서정연한 서울의 거리, 한국 사회에 스며든 존중과 규율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소속감이 그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카페, 쓰레기가 널려있는 거리, 불규칙한 대중교통으로 가득한 프랑스를 견딜 수 없다고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서울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앨리스가 걱정된 저는 친구들을 모아 한국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저걸 한국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나마 갔다 오면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우울한 친구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저도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앨리스가 가 있는 동안 너무 부러웠거든요. 앨리스는 한국에 갈 핑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중이었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는 좋은 핑계가 생겨서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앨리즈는 한국에 돌아간다는 기쁨과 친구들이 자신처럼 한국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가지 않는다고 했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고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효율성과 디자인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그들에게 익숙한 혼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교통이랑은 달랐어요. 일단 깨끗했어요.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저는 지하철의 청결한 상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교통은 지저분하고 방치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도시에서 온 저에게 서울 지하철의 청결함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자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고 도시의 무더운 열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역 자체는 깨끗했고 바닥은 밝은 조명 아래 반짝반짝 빛났으며 벽에는 고향의 지하철을 장식하는 흔한 낙서와 포스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열차 그 자체였습니다. 조용히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의 매끈한 외관은 정말 새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질서정연하고 청결한 느낌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바닥에는 대중교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와 부스러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승객들이 주변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용히 탑승하고 자신의 자리나 서 있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집단적인 책임감, 즉 공간의 청결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무언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직장인과 학생들로 열차가 가득 찬 피크 시간대에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열차 내부의 공기는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의 덕분인지 상쾌한 상태를 유지했고 바닥과 좌석은 청결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승객들의 배려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하철 좌석 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지하철은 창문 쪽에 좌석이 붙어있지 않고 좌석끼리 등을 붙이고 앉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지하철 좌석 배치는 창 쪽에 붙어있으니까 그 사이로 사람들이 많이 탈 수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지하철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다 새 걸로 바꿔야 하니까 힘들겠죠. 열차가 역과 역 사이를 순조롭게 이동하는 동안 저는 투명한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과 다양한 색과 빛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대중교통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저희는 시간을 잘 지키고 깨끗한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서울의 거리를 쉽게 돌아다녔어요. 미뤄지는 일은 없었어요. 앨리스는 또 신나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시청자들은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저희는 한복을 입었어요. 반응은 더 좋았죠. 매일 밤 호텔방에 모여 앉아 하루의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앨리스는 이전의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불꽃으로 눈을 빛내며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 즉 모든 인사에서 드러나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 현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조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적 감각과 트렌디한 카페로 유명한 서울의 매력적인 동네, 성수동 거리를 거닐다 보니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카페마다 디자인과 인테리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풍기는 향긋한 커피 향을 통해 저마다의 개성과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단 지역이었던 성수동이 창의성과 스타일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모습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세련된 커피숍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수동은 역사와 미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커피와 디자인을 모두 좋아하는 저에게 이 동네는 제 취향에 딱 맞는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프랑스에서 마주하는 카페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디자인 공간이었어요. 소박한 매력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조화를 이룬 외관의 한 카페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내부는 노출된 벽돌, 따뜻한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은은한 조명이 아늑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곳곳에 식물이 장식되어 있어 도시적인 분위기에 푸르름을 더했습니다. 섬세한 디자인의 정교한 라떼가 거품 속으로 소용돌이치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주변 환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오아시스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으로 고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그 순간을 음미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은은한 대화 소리,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은은한 배경음악이 일상의 교향곡을 만들어내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성수동에서 방문한 카페들은 저마다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대담한 컬러와 기발한 장식으로 활기차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도 있었고, 깔끔한 라인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고요하고 우아한 곳도 있었죠. 하지만 이들 모두는 품질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수동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아기자기한 아트 갤러리와 부티크 숍, 그리고 이 지역의 초기 명성을 가져다준 오래된 재화 공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수동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커피 투어를 넘어 창의성과 커뮤니티를 기념하는 문화에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에서 영감을 얻는 공간이었죠. 낮이 저녁으로 바뀌고 카페들이 어스름을 배경으로 따뜻한 불빛을 내기 시작하자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와 활기찬 분위기의 성수동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소박한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만든 공간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이번 여행이 단순한 외국 방문이 아니라 앨리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앨리스의 한국병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예쁘고 새로운 것이 항상 있는 곳에서 지내다가 몽펠리에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몽펠리에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저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엘라이스를 관찰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웃음으로 가득 채우던 활기차고 평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꿈과 계획으로 가득했던 앨리스의 눈빛은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말을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서울거리의 먼 곳에 머물러 있는 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이 도시를 호박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이자 앨리스의 우울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던 서울 창덕궁의 비밀 정원의 선명한 색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앨리스의 한국에 대한 향수는 단순히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곳에서 찾은 소속감과 목적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몽펠리에의 거리는 축제 조명으로 장식되었고 공기는 멀드 와인과 군밤 굽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에게 축제 시즌은 단절감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겨울철 남산 서울타워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눈으로 뒤덮인 도시의 정경을 그리워했습니다. 밤이 저물어갈 무렵 앨리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저에게 다시 말했어요.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요. 디자이너인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곳은 한국이라고요. 앨리스는 거의 눈이 돌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같이 미쳤나 봐요. 한국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앨리스는 뷰티 유튜브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한 컨텐츠만 올리는 유튜브였는데요. 유튜브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이후에는 우리의 브랜드를 한국에서 설립하자고 했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앨리스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 컨텐츠와 한국 생활을 소개해서 그런지 블로그는 빠르게 팔로워를 확보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은 인천공항이에요. 비행시간이 아무래도 10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앨리스가 한국병에 걸렸을 때 저는 앨리스에게 소리를 질렀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안해요. 앨리스는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간 것뿐이니까요. 저희의 한국 생활은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의 소품 브랜드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